우리가 케인즈하고 고전학파의 국민소득 결정 원리하고 소비함수 이론, 투자함수 이론 배웠죠. 그치? 정리를 잘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화폐금융론 들어갈 텐데 이거 들어가기 전에 학파 간 비교, 개관을 한번 좀 하고 그리고 화폐금융정책에 관한 의의를 한번 정리한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잠깐 한번 필기해 봅시다. 거시경제가 학파 전개인데 먼저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대로 최초의 경제학의 틀을 세운 학파가 고전학파였지. 18세기 때부터 성립이 됐었어요. 고전학파의 대부는 누구야? 아담 스미스. 이 사람이 뭘 강조했어요? 보이지 않는 손. 여기서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뭐야? 시장 가격 체계 또는 시장 가격 메커니즘, 그거 얘기하는 거지. 이 고전학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시장을 어떻게 봤어? 신뢰하는 시각으로 봤지. 시장의 기능을 믿었어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 결과가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봤어. 그 얘기는 뭐야?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완전고용 국민소득 YF가 실제로 달성하는 국민소득 Y스타랑 언제나 같다, 그렇게 얘기했지. 이게 같을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 그러세요? 시장의 가격 체계인데, 고전학파에 따르면 시장 가격 체계가 어떻다고? 완전 신축적이다, 그렇게 배웠지. 그치? 네 번째, 실업 같은 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완전 고용은 언제나 달성 가능하다. 즉 실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전학파는 이런 생각했고, 따라서 한번 생각해봐. 시장 믿었어요. 시장에 맡겨놓으면 그때의 국민소득이 가장 바람직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 된대. 게다가 실업도 없고요. 시장은 노동시장이나 자본시장은 완전 고용됩니다. 가격도 완전히 신축적이야.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을 잘해.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적어도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따라서 고전학파에 따르면 정부의 경제 정책은 효과가 있다 없다? 없다. 필요도 없다. 그렇게 봤어. 그지? 한편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배운 게 케인즈 학파 아니에요? 케인즈 학파. 케인즈 학파는 1920년대 말 30년대 대공황을 배경으로 등장했다. 그렇게 배웠는데, 이 케인즈 학파의 대부는 당연히 존 메이나드 케인즈고, 이 사람은 시장을 어떻게 봤습니까? 굉장히 불신하는 회의적인 시각으로 봤죠. 그 이유는 뭡니까?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실제로 달성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아주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서는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누가 필요한 거야? 정부가 필요한 거지. 그 다음에 가격 체계는 어떻다? 경직적이다. 이게 다 나오셔야 되는 거지. 네 번째, 완전 고용은 달성될 수 있다 없다? 시장에 맡겨놓으면 완전 고용 안 되는 거죠. 즉 실업이 또는 비자발적 실업이 항상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봤고, 그 다음에 따라서 이 갭, 완전 고용 국민소득과 실제 국민소득의 갭, 이걸 메꿔주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야? 정부가 필요한 거지. 정부의 정책이 필요한 거다. 이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 떠올려 보세요. 정부 정책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정부 정책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두 가지가 있지.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에는 재정정책하고 금융정책,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케인즈 학파는 정부 정책의 효과를 인정해 부정해? 긍정하지. 정부 정책은 효과 있다, 그렇게 인정해. 그런데 정부 정책에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는데, 케인즈 학파는 이 재정정책을 굉장히 신뢰했어요. 재정정책은 매우 효과가 크다, 그렇게 봤어. 반면에 금융정책은 효과가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거의 신뢰할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여기 있는 이 X표를 실선으로 하지 않고 점선으로 한 이유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 아예 효과가 없다는 게 아니고 효과를 신뢰할 수가 없다. 굉장히 효과가 작을 것이다. 좀 회의적으로 봤단 말이야. 그치? 그런 의미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1930년대에는 뭐가 발생했어요? 29년도부터 이른바 대공황이 발생했잖아요. 한 3년에 걸친 아주 심각한 대공황, 그리고 그 여파가 거의 한 10년 정도 미쳤는데, 1930년대에 대공황이 등장하니까 극심한 경제 불황이지. 이게 고전적인 시각에 따르면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 이 장기적으로 굉장히 경제가 불황을 오랫동안 겪었어요. 이걸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고전학파 경제 체계를 이걸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불신을 하게 된 거지.
그래서 케인즈학파적인 시각이 경제계의 주류 사고가 됐단 말이야. 그래서 30년대 이후에는 모든 경제학자가 다 케인즈학파예요. 예. 지금 대한민국의 주요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대부분 다 이때 공부했던 사람 또는 이때 공부했던 사람들의 직계 제자이기 때문에 말이야. 대부분이 다 케인지언들이에요. 케인지언. 예, 정부의 시장 개입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논문들을 살펴보면 심지어는 뭐 앞으로 우리 그 사전에서는 불황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다. 예, 앞으로 경제 불황은 우리가 겪지 않을 것이다. 또는 뭐 케인즈 학파라는 말도 안 쓰고 케인즈 혁명 이런 표현까지 쓰기 시작했어요. 30년대 이후에 케인즈 학파가 굉장히 잘 나가다가 이 1960년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960년대에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죠. 그렇지?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정부의 재정 지출은 어떻게 되는 거야? 굉장히 커지지. 예, 그리고 전비 이외의 정부 재정 지출의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 게다가 중동에서 60년대 말부터 이른바 오일 쇼크, 그게 뭐야? 유가 폭등이지, 그지? 오일 쇼크가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현상이 발생했는데, 스태그플레이션은 뭔가 하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현상이에요. 경기 침체는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Y, P. 여러분 케인즈 학파는 AS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수평 또는 우상향, 그지? 그러면 완만하게 우상향하는 이런 AS 한번 생각해보고, AD가 있을 때 여기서 국민소득, 여기에 물가, 이럴 때 케인즈 학파라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게 이거야? 이거 총수요지, 총수요. 그치? 따라서 케인즈 학파의 시각에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고 싶으면 뭘 증가시켜야 돼? 총수요가, 총공급이 아니고 총수요. AD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이렇게 이동시켜야 되는 거야.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이 점이 돼서 국민소득은 Y1, 물가는 P1 이렇게 됐지. 그치? 자, 봅시다. 케인즈 학파의 시각에서 보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반드시 어때? 물가는 상승해야 돼. 그지? 그 다음 만약에 물가가 상승했다면 경제는 침체가 아니라 호황으로 접어들어야 되는데, 이런 일이 동시에 생길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건 불가능한 거지, 케인즈 시각에서는. 그렇잖아. 이해가? 그 다음에 케인즈 학파 입장에서 국민 소득을 줄이고 싶어. 그럼 뭘 줄여야 돼? 총수요를 줄여야 돼. 요렇게. 그러면 새로운 균형점은 여기 P2, 여기가 Y2가 되는데, 국민 소득이 감소, 즉 경제가 침체하면 반드시 물가는 어떻게 해야 돼? 감소해야 되는 거지.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현상은 전통적인 케인즈 학파의 사고로는 쉽게 설명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총수요가 국민소득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케인즈 학파 시각에서는 이게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960년대에 이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 침체, 국민소득 감소와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발생하는 이러한 전 세계적인 침체 현상이 발생하니까 전통적인 케인즈 학파에 의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실망을 했지. 이걸 도대체 케인즈 학파의 유효수의 원리에 따르면 설명할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게 된 거죠. 그래서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케인즈 학파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커졌어.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아니야? 예. 이때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들이 있지. 누구야? 이른바 통화주의 학파예요. 통화주의 학파. 통화주의 학파의 대부는 누굽니까? 우리 배웠잖아. 누구야? 그렇지. 밀턴 프리드만이지. 이 사람을 무슨 학파라고도 부른다고? 시카고 학파라고도 부른다고 했죠. 그렇지? 시카고 대학에서 주로 공부했다고 해서 시카고 학파.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통화주의 학파는 갑자기 땅속에서 갑자기 막 확 이렇게 태어난 그런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1930년대 대공황 이후에 케인즈 학파가 워낙 경제학계에 줄을 이루니까 그동안 숨죽이고 있던 이 고전학파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부활한 거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 예. 즉 통화주의 학파는 그 뿌리가 어디야? 고전학파야, 고전학파. 그러니까 통화주의 학파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어떻게 봤겠어? 신뢰하는 시각으로 봤겠지, 그치? 기본적으로 가격체계의 완전 신축성을 믿었을 거고, 기본적으로는 어때? 정부 정책에 필요 없음을 강조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만약에 통화주의 학파의 모든 결론이 여기 있는 고전학파의 결론과 다 똑같다면
이걸 뭐 후기 고전학파 이렇게 부른다든지 아니면 무슨 뭐 세고전학파 이렇게 부르지 통화주의 학파라고 다르게 부르지 않았겠지. 그렇다면 뭐야? 통화주의 학파는 기본적으로 그 뿌리를 고전학파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고전학파적인 경제 시각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어때? 결론이 약간 다른 것도 있겠지. 그래서 학파 간 대립 또는 학파 간 차이를 묻는 문제를 낼 때 통화주의 학파에 관한 문제를 내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아. 왜냐하면 얘는 기본적으로 뿌리가 여기니까 이쪽에 가까운 시각이 많아요. 그런데 가끔씩은 케인즈 학파하고 비슷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예외적으로. 그걸 잘 구별해야 돼. 그래서 써보면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쓰지 말고 요렇게 한번 써볼게요. 그래서 통화주의 학파는 말이야 경제를 장기화 다시 좀 더 정확하게 할게. 통화주의 학파는 기본적으로 경제를 단기와 장기로 좀 나누어서 보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원래 고전학파의 경우에는 시장의 완전성을 가정하고 시장이 완전하다고 얘기하니까 이쪽은 다른 가능성을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야. 고전학파가 생각하는 시장은 다 어떤 시장이야? 완전 경쟁 시장인 거야. 우리가 배웠잖아. 완전 경쟁 시장은 놔두면 파레토 최적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즉 고전학파는 존재하는 현실의 시장이 완전하다고 가정하고 그 시장에서 나오는 결론도 완전하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이쪽은 시장의 불완전성과 비합리적인 근로자 또는 논리적이지 못한 그러한 경제 주체를 가정해가지고 시장에서의 결론이 바람직하지 않음을 설명해. 따라서 고전학파와 케인즈 학파 때까지만 하더라도 경제 주체가 미래를 예상한다. 이런 가정은 거의 하지를 못했어요. 경제 주체는 그날의 경제 상황에 따라서 그날 행동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는데 이 통화주의 학파가 등장하면서부터 경제 주체들은 미래의 상황을 예상한 다음에 거기에 의거해서 현재의 의사결정을 한다라고 보는 이른바 기대의 개념이 이때 처음 등장하거든. 나중에 자세하게 할 거야. 그래서 통화주의 학파는 어떤 기대를 했나 하면 알죠. 적응적 기대라는 기대 방식을 사용했는데 이 적응적 기대라고 하는 기대 방식에 따르면 경제는 단기와 장기로 그 결론이 나눠져요. 그리고 장단기에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오는데 통화주의 학파는 적응적 기대를 가정하고 나니까 적응적 기대에 따르면 단기적으로는 케인즈 학파의 시각을 가지게 되고 장기적으로는 고전학파의 시각을 띠게 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누구의 시각이야? 기본적으로는 고전학파의 시각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는 케인즈 학파의 시각을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바로 정부 정책의 효과인데 정부가 사용하는 정부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 통화주의 학파는 역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의 효과를 상반되게 봤는데 아까 케인즈 학파는 뭐라고 했습니까? 재정정책의 효과가 매우 크고 금융정책은 굉장히 미약하거나 또는 확신할 수가 없다. 그렇게 봤는데 이 통화주의 학파는 말이에요. 재정정책의 효과를 굉장히 회의적으로 봤어요. 반면에 금융정책의 효과를 굉장히 강력하다고 이렇게 주장했는데 그건 이미 여기 있는 이 통화주의라고 하는 명칭에서도 눈치챌 수 있지. 화폐를 가장 중요시한 학파가 통화주의 학파야. 따라 통화주의 학파가 금융정책의 효과를 강조한 것은 하나도 이상할 게 없어. 근데 함정은 여기에 있는 거지. 늘 이제 저기 혼자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초심자들이 속는 게 요것만 딱 이렇게 딱 보면 말이야. 아, 그럼 따라서 통화주의 학파는 금융정책을 마구 사용해서 경제를 자꾸 좋게 하자라는 시각인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지. 다시 한번 통화주의 학파는 재정정책의 효과는 부정적으로 봤지만 금융정책의 효과는 매우 강력하다고 봤다. 따라서 금융정책을 그냥 빈번하게 자주 쓰자가 아니야. 왜? 뿌리가 어디야? 고전학파. 고전학파는 기본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하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통화주의 학파가 금융정책의 효과를 강조했다고는 하지만 이 엄청나게 강력한 금융정책을 빈번하게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어때? 기본적으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야. 따라서 이 막강한 효과를 가진 금융정책을 함부로 사용하는 즉 빈번하게 금융정책을 빈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이와 같이
금융정책을 빈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뭐야, 그러면? 그 이유는 뭐야? 첫째는 금융정책의 효과가 막 강력해. 그러니까 그 강력한 금융정책을 잘 쓰면 좋아. 근데 잘 못 쓰면 어떻게 돼? 여러분, 굉장히 그 약효가 센 약을 적절히 잘 쓰면 좋은데 잘못 쓰면 어떻게 돼? 사람 잡지. 응? 사람 잡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빈번한 사용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금융정책의 효과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이 효과가 강력하지만 잘못 사용했을 때의 부작용도 그만큼 크니까 조심해서 일정한 룰을 정해서 원칙 하에서만 사용하자. 그런 주장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통화주의 학파의 준칙주의 또는 K% 룰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이 얘기를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되고 나니까 지금 누가 입지가 조금 이제 곤란해진 거야? 케인즈 학파의 입지가 30년대 이후에 좀 많이, 60년대 이후에 많이 줄어들었지, 그지? 예. 그래서 케인즈 학파가 끊임없이 뭔가 반전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었는데 모색의 기회가 쉽게 찾아오지 않았어.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이 시카고 대학의 프리드만의 제자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루카스라는 사람이 있었지. 루카스. 그 영화 만드는 조지 루카스 하고는 상관이 없고 이름이 같을 뿐이지. 루카스가 프리드만의 제자예요. 근데 루카스는 굉장히 샤프한 천재였지. 그래서 이제 젊은 나이에 학위를 따고 그 다음에 잠깐 프린스턴인가 어디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루카스가 강의하고 있던 그 대학에 무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무스 교수. 이렇게 바르는 무스 교수가 있었는데 이 무스 교수가 뭘 연구하고 있었냐 하면 이른바 그렇죠.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에 대해서 굉장히 좀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 무스 교수가 합리적 기대의 개념을 연구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유용한 개념 같아. 이걸 잘만 이용하면 굉장한 학문적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해서 자기가 엄청 연구를 했는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뭘 발명을 했는데 그 발명하는 것을 상용화하는 데에는 좀 소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지, 그치? 마치 무스가 그랬나 봐. 그래서 무스 교수는 합리적 기대의 개념을 연구해서 상당한 수준까지 연구 성과를 이루는데 이걸 다른 학문에 어떻게 접목시킬까에 관해서 나름대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동료 교수들한테 자기 연구 논문 같은 걸 보여주면서 야, 이거 한번 봐봐라 이렇게 보여주면 교수들이 이해를 못해. 야, 이게 뭐냐? 모르겠다. 뭐 이렇게. 아니면 이제 모르겠다고 하면 창피하잖아. 예,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건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글쎄, 뭐 이런 게 주목을 받을 수 있을까? 좀 바쁜데 뭐 하고 이렇게 다 외면했단 말이야. 삐졌지 이렇게. 왕따를 당하고 있었는데 시카고 대학에서 굉장히 샤프한 놈이 왔다고 하니까 루카스를 찾아갔어요. 그래서 무스가 말이야 합리적 기대의 개념을 설명해주면서 내가 이 합리적 기대라는 개념을 연구하고 있는데 이 굉장히 유효한 개념인데 남들이 이걸 이해를 못 해준다. 네가 한번 봐라 이렇게 보였어요. 루카스가 이제 천재니까 말이야. 무스 교수의 합리적 기대에 관한 논문들을 쭉 읽어보니까 이 굉장히 이게 샤프한 연구 성과더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무스 교수가 기초적인 틀을 세운 그 합리적 기대의 개념을 자기 스승인 프리드만의 이 통화주의 학파의 기본적인 경제 이념에다가 얘를 첨가시켰어. 그래서 새로운 경제적 조류가 등장했죠. 이게 바로 세고전 학파예요. 세고전 학파. 1970년대 이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합리적 기대라는 건 뭔가 하면 사람들이 미래를 예상할 때 기대. 여러분 제가 아까 기대가 뭐라고 했습니까? 경제 주체가 미래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거나 기대하는 방식이 이제 일종의 기대인데 말이야. expectation. 합리적 기대는 뭔가 하면 개별 경제 주체들이 단순히 과거의 데이터에 의거해서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단순한 방식이 아니고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총동원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미래를 예상하는 그러한 기대 방식을 얘기해요. 이와 같이 합리적 기대에 따라서 미래를 예상하게 되면 미래를 100% 정확하게 예상할 수는 없지만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예상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그런 결론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세고전학파는 루카스와 무스에 의해서 이루어졌는데 주로 이제 루카스가 대부죠. 뭐 말고도 많죠. 뭐 베로라는 학자도 있고 뭐 등등 굉장히 많은데 이 세고전학파의 명칭에 주의하세요. 루카스가 프리드만의 제자니까
올바른 순서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새통화주의 또는 뭐 후기통화주의 이렇게 불러야지 옳을 것 같은데 새고전학파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 말은 고전학파, 새고전학파의 경제적인 관점 또는 이 결론이 여기에 더 가까운 걸까? 여기에 더 가까운 걸까? 그렇습니다. 고전학파에 훨씬 더 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새고전학파는 고전학파와 결론이 거의 같아요. 써볼게요. 그래서 새고전학파는 시장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언제나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시장의 가격 체계는 여전히 완전 신축적이라고 가정하고, 네 번째 완전고용 달성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비자발적 실업 같은 것은 고민할 필요가 없다. 다섯 번째,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뀌었어요? 효과 없을 거다. 이런 식의 관점을 그대로 다 유지했어. 주의할 건 다만 새 고전학파는 고전학파와 결론이 다 같대. 뭐가 다를까? 그건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 또는 접근 방식이 다르겠지. 어떤 방법이야? 새로운 방법인 거지. 그 새로운 방법은 뭐야? 합리적 기대라고 하는 방법이다. 그 말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쯤 되고 나니까 누가 이제 곤란해진 거예요? 케인즈 학파 이제 아주 입장이 곤란해졌지. 30년대 이후에 한참 잘 나가다가 말이야. 스태그플레이션 때문에 굉장히 주춤하고, 그 다음에 루카스라는 놈이 튀어나와가지고 합리적 기대의 개념을 들고 나와서 굉장히 입지가 곤란해졌어. 그러니까 이제 전통적인 케인즈 학파의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다 이렇게 활동하고 있었을 시기인데 말이야. 이 사람들이 이 새고전 학파를 비판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비판이 다 실패하지. 왜 그래? 이 새고전 학파는 뭘 가정한다고? 합리적 기대를 가정해. 그러니까 이걸 비판하란 말이야. 비판하는 순간 비판하는 사람은 뭐가 되는 거야? 비합리적인 사람이 돼. 비판이 곤란해요. 그래서 굉장히 입지가 좁았던 이 케인즈 학파의 학자들은 말이야, 대대적인 변신을 시도하는데, 그럼 바로 뭔가 하면 전통적인 케인즈 학파의 시각에다가 바로 새고전 학파의 합리적 기대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등장한 것이 뭐야? 이게 바로 새 케인즈 학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새 케인즈 학파. 그럼 새 케인즈 학파는 결론이 뭐랑 같겠어? 케인즈 학파와 거의 같아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아요? 봐요. 똑같이 합리적 기대라는 것을 받아들였는데 한쪽은 어때? 이런 결론이 나오고, 한쪽은 전통적인 케인즈 학파와 역시 또 같은 결론이 또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새 케인즈 학파 결론에 따르면 이쪽은 어때요? 여전히 시장을 불신하게 되고요. 그래서 완전고용 국민소득을 실제로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격 체계는 여전히 경직적이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고, 세 번째, 완전고용 어렵다 이거. 여전히 완전고용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자발적 실업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누가 필요한 거야? 정부가 필요한 거고, 정부의 경제 정책은 효과가 분명히 적어도 단기에는 효과가 좋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었어. 이게 이제 거시경제학에 등장하는 전체적인 학파의 특징이에요. 물론 이것 말고도 많은데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한번 정리하려면 이 정도 놓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 칠판에 지금 학파가 5개 있지만 실질적으로 조류는 몇 개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 가지의 조류밖에 없는 거지. 시장을 불신하는 쪽과 시장을 신뢰하는 쪽, 그런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여기에다가 살을 조금씩 더 붙이고 내용을 더 풍부하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쫓아오시면 되겠어요. 이걸 이제 뒤에서 하면 말이야. 뒤에서 하면 정리하는 건 쉬운데 이 내용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 복잡하단 말이야. 그래서 먼저 한번 정리를 하고 관련되는 내용을 배우면 쉬울 것 같아요. 이해가십니까?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6장을 갈게요. 화폐와 금융인데 여러분 6장 첫 번째 페이지를 펴봐요. 6장의 첫 번째 페이지 말고 제3편의 첫 번째 페이지. 지난번에 그거 했나? 재정금융정책 그 분류 특징 정리했나? 안 했지? 그거 좀 봐야 되겠네. 여러분 3편에 첫 번째 페이지 펴면 챕터가 3개 있어요. 화폐와 금융, 화폐 공급, 화폐 수요. 갑자기 이런 챕터가 왜 튀어나오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볼게. 자, 우린 지금 경제정책, 정부가 사용하는 경제정책에 대해서 배우려고 하는 것인데, 방금 봤지만 정책에는 몇 가지가 있어?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두 가지가 있죠. 재정정책은 어떤 겁니까? 재정이란 말인데 재정이 뭐야? 정부의 살림살이를 재정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따라서 재정정책이란 뭡니까? 재정지출과 조세를 변동시키는 정책. 이게 바로 재정정책이지. 그렇지? 금융정책은 뭐야? 금융이란 말이 붙어있네. 뭘 변동시키는 거야? 통화량 같은 거, 또는 뭐 간접적으로는 이자율 같은 거, 이런 걸 변동시키는 것이 금융정책이야. 여러분, 세금 거두고 돈 쓰고 이거 누가 담당해? 좁은 의미의 정부 또는 행정부가 담당하지. 돈 풀고 돈 거둬 쓰고 이건 누가 하는 거야? 이건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담당하는 거죠. 물론 재정정책이라고 해서 정부만 관여하는 건 아니고 중앙은행이 또 간접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요. 금융정책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부가 같이 할 수도 있지, 그지? 원칙적으로 이렇게 나눈다 그런 뜻이야. 그렇다면 재정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수단이 있겠습니까? 재정정책이 뭐라고?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동시키는 정책이니까 재정정책은 정부 지출 정책과 그 다음에 조세 정책 두 가지로 나누죠. 정부 지출 정책은 G를 변화시키는 거고 조세 정책은 T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금융정책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공개시장 조작 정책, 지급준비율 정책, 그 다음 재할인율 정책. 앞으로 우리가 이 내용에 관해 가지고 배울 거예요. 이 중에 먼저 재정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배우겠지만 사실상 주요한 내용은 이미 우리가 다 배웠어. 이미 다 배웠어. 무슨 뜻입니까? 앞에서 케인즈 학파의 승수 효과에 따르면, 자,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정부가 재정 지출을 증가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이거, 자, 불러봐. Y 콜, 1-C에, 1-T에, 마이너스 I 더하기 N분의 1에, 불러봐요. C0, C에, T0, I0, G0, X0, 마이너스 M0.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요게 바로 뭐야? 승수, 그치? 요 효과를 승수 효과라 그러지. 여기서 G를 변화시키면 곱하기 요구한 것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거야. G를 증가시키면 승수 곱하기 델타 G만큼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해. 이게 바로 정부 지출 정책이지. 그 다음 조세정책의 효과도 이미 다 알죠.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T0. 조세를 변화시키면 요거 분모분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 마이너스 C 한 것. 그게 바로 뭐야? 조세 승수지. 조세 승수만큼 국민소득이 증가 감소? 감소하겠지. 이 경우에는. 그래서 조세 승수 곱하기 델타 T 한 것만큼 국민소득이 감소하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 이게 바로 재정정책이란 말이야. 우리가 내용은 다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다만 앞으로는 저걸 그림으로 좀 더 확인하고 여러 가지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 뿐이에요. 따라서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대충 배웠다. 그럼 금융정책에 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금융정책은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 배울 거고, 금융정책을 펼치면 어디다가 펼쳐야 돼? 금융정책을 펼치는 그 터전이 어디입니까? 금융정책은 뭐를 변화시키는 거라고? 기본적으로 통화량을 변화시키는 정책이야. 따라서 화폐시장이 그 대상이 돼요. 금융정책은 화폐시장에다가 실시하는 거야. 그런데 화폐시장도 시장이니까 뭐랑 뭐가 만나야지 균형이 생기는 거야. 수요와 공급이 만나야 되는 거지. 화폐시장에서의 공급을 뭐라고 불러? 화폐공급. 화폐시장의 수요가 화폐수요. 따라서 우리가 금융정책의 효과에 관해서 효과적으로 얘기하려면 뭘 알아야 되는 거야? 화폐시장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시장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화폐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시장인지를 알려면 첫째, 화폐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 화폐 공급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 화폐 수요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제3편의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니까 화폐금융론의 첫 번째 장이 뭐야? 화폐와 금융. 두 번째가 화폐 공급. 세 번째가 화폐 수요. 이걸 배우는 이유가 뭐라고? 나중에 금융정책의 효과에 관해서 자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요. 어렵지 않죠? 조금 더 볼게요. 여기서 화폐 공급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렇지. 화폐 공급은 우리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하는 거죠. 화폐 공급이 뭐야, 근데? 화폐 공급은 시중, 화폐 시장에다가 돈을 푸는 것, 이게 화폐 공급이야. 그치? 돈을 푸는 것. 화폐 수요는 누가 합니까? 화폐 수요는 개별 경제 주체들이 하는 거지. 경제 주체들이. 이 개별 경제 주체에는 은행은 빠지는 거야.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여기에 있는 화폐 수요와 여기에 있는 화폐 공급이 출제 비중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게다가 이해해야 될 내용들도 꽤 많아. 이거 혼자 잘 정리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야. 근데 화폐 공급은 이해하기가 쉬워. 화폐 공급이 뭐라고? 중앙은행이 시중에다가 돈을 푸는 거야. 화폐 수요는 뭐야? 뭐가 화폐 수요야? 여러분, 사과에 대한 수요는 뭡니까? 사과를 돈 주고 사 먹으려고 하는 욕구지. 화폐 수요는 뭐야? 화폐를 돈 주고 사나? 화폐 가지고 뭐 하려고? 화폐 수요란 잘 봐요. 여러분 나중에 정리할 건데 미리 내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말로 해볼게. 화폐 수요는 사람들이 자기 호주머니 속에 현금, 현찰이지 현찰? 카드 말고 현금, 현찰을 호주머니에 지니고 다니려는 욕구, 그게 바로 화폐 수요야. 다시 한번, 화폐 수요란 사람들이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지니고 다니려는 욕구, 이게 바로 화폐 수요예요. 자, 답해보세요. 신용카드가 없을 때에 비해서, 여러분 신용카드 없으면 가게에 가가지고 물건 살 때나 밥 먹을 때 현금 가지고 다녀야 되겠지.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 어때? 현금 많이 필요 없잖아. 카드만 한 2장 들고 다니면 웬만큼 다 결제가 되지.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 증가해 감소해? 감소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옛날에는 ATM기가 은행밖에 없었지. 요즘은 지하철, 편의점 다 있잖아. 그리고 옛날에 여러분들 잘 기억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9시 옛날 초기에는 6시가 지나면 은행문을 닫으면 말이에요. ATM기를 못 썼어요. 지금은 어때? 24시간 쓸 수 있지. 이와 같이 ATM기의 보급이 활성화되면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 역시 감소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예, 따라서 화폐 수요란 뭐다? 사람들이 호주머니 속에 현금을 지니고 다니는 욕구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여기 있는 화폐는 뭐냐? 그 다음에 화폐 공급은 뭐다? 화폐 수요는 뭐다? 그걸 볼 거야. 됐습니다. 참고로 정부가 사용하는 경제정책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있다고 했는데 정부가 경제정책을 왜 사용합니까? 그렇지. 경제정책 사용하는 목표, 왜 사용하는 말이야? 이유는 뭐야? 세 가지야. 첫째, 경제정책의 목표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 두 번째, 공평한 소득 분배. 세 번째,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이렇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먼저 효율적 자원 배분은 주로 어디서 배웠던 거야? 그렇지. 미시경제학 앞부분에서 계속 배웠던 거 뭐야? 빨간색의 경제적인 비효율성, 그거 없애는 게 중요하다. 계속 그런 얘기 했잖아. 조세를 부과하면 빨간색의 초과부담이 발생하고, 독점의 경우에는 빨간색이 발생하고, 우리가 이거 없애려면 완전 경쟁이 돼야 되고, 막 그런 얘기 했지. 그 바로 뭐야? 효율성이야, 효율성. 미시경제학 후반부에서 뭘 배웠어요? 공평한 소득분배, 사회적 형평성에 관해서 배웠지. 롤스, 평등주의, 공리주의, 뭐 그런 거 배웠단 말이야. 따라서 1번과 2번은 주로 어디에서 다루는 목표야? 미시적인 목표죠. 3번, 요게 바로 이제 거시경제학에 다루는 가장 중요한 정부 정책의 목표예요. 거시경제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목표는 뭡니까? 경제를 성장시키는 거야. 경제를 성장시킨다는 말이 뭡니까? 국민소득을 꾸준하게 증가시킨다 그 말이야. 이때 국민소득을 그냥 증가시키면 안 되는 거지. 어떻게 증가시켜야 돼? 안정적으로, 즉 경제를 안정시키면서 또는요 경기 변동을 최소화하면서 경기 변동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국민소득을 증가시키는 것, 이게 바로 거시경제학의 목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내용을 자세히 배울 거예요. 6장 봅시다. 이제 6장 타이틀은 화폐와 금융인데 첫째 화폐 나왔네요. 화폐가 뭔지는 뭐 다 알 거고, 화폐의 기능 좀 볼게요. 화폐의 기능 5가지야. 이거 암기할 필요는 없는데 1번에다가 별표 하나 치고요, 4번에다가 별표 하나 쳐보세요. 자, 화폐의 기능 첫 번째. 화폐는 어떤 기능 한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화폐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 거시경제학 첫 시간에 이런 그림 그렸어요. 기업 떠올려 보세요. 가계, 여기 기업. 가계는 뭐의 주체야? 소비의 주체. 기업은 생산의 주체. 여기에 생산물 시장이 있는데 기업은 물건 만들어가지고 시장에다가 내다 팔고 가게는 그 물건을 사다가 소비하지. 물건 그냥 들고 오면 줘, 안 줘? 안 주잖아. 대가를 지불해야지. 뭘 줍니까? 물건 대금을 지불하지.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그게 뭐로 잡히는 거야? 판매? 수입으로 잡히는 거지. 또 가게는 돈이 어디서 나는 거야? 노동시장 같은 곳에서 일을 하지. 그럼 기업은 사람들을 고용해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사람 부렸으니까 임금 지불해야 되겠지. 그게 가게 입장에서는 소득 증가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이와 같이 경제는 흰색의 실물의 흐름과 노란색의 화폐의 흐름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돌고 도는 거. 이게 바로 국민경제의 순환이다. 그런 얘기했지. 여기에 이 노란색 없으면 어떻게 돼? 거래가 어려울 거 아닙니까? 이 노란색의 기능이 바로 뭐야? 교환의 매개 기능. 즉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부드럽게 해주는 역할. 이게 바로 화폐의 교환의 매개 기능이야. 그렇지? 이게 바로 화폐의 가장 본질적인 기능입니다. 옆에다가 쓰세요. 고전학파. 고전학파가 가장 강조하는 화폐의 기능이 바로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이야. 고전학파라고 쓰세요. 나중에 자세하게 배울 거야. 그럼 질문. 만약에 화폐가 없으면 물건의 교환 또는 물건의 거래가 전혀 불가능하나? 그렇지. 뭐가 있습니까? 물물교환이 있지. 물물교환. 여러분 물물교환하게 되면 돈 없어도 거래할 수 있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농부가 있고 농부는 쌀을 생산하지. 여기 어부가 있는데 어부는 물고기를 생산해. 또 뭐 할까? 여기 목축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소고기를 생산했어. 그래서 어부가 물고기 주고 야 쌀 줘라 이렇게 거래하고 목축업자가 쇠고기 주고 쌀 줘라 이렇게 거래하면 어때?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고 이때도 거래가 가능하지. 근데 문제는 뭐야? 물물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사람이 원하는 것과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서로 일치해야 될 텐데 얘가 물고기 줄게 쌀 줘, 얘가 소고기 줄게 쌀 줘 했는데 농부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채식주의자라서 내가 고기를 안 먹거든.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거래 자체가 임파서블해지는 거 아니야. 따라서 물물교환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뭐가 필요해? 그건 교환하라는 쌍방의 욕구가 일치해야 돼. 쌍방의 욕구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한 거야. 그런데 쌍방의 욕구가 일치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그죠? 이럴 때 화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리 채식주의자라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거래가 가능하겠지. 그치? 이게 바로 뭐야? 화폐의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서의 기능. 이게 가장 본질적인 기능이에요. 그걸 가장 강조하는 학파가 누구다? 고전학파다. 2번 화폐는 가치의 척도야. 여러분 이 분필 요거 얘는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화폐가 없다면 어떻게 얘기했어? 쌀로 치면 2줌 반이요. 소고기로 치면 뭐 300, 한 15g 좀 될 거고 라면 3분의 1개 뭐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화폐가 있으면 어때?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50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겠지. 150원도 안 하겠는데. 화폐는 뭐야? 가치의 척도다. 세 번째, 장래 지불의 표준. 어떤 사람이 외상으로 물건을 가져갔어. 나중에 갚을 때 얼마를 갚으면 될까? 화폐가 있으면 굉장히 편하겠지. 화폐는 장래 지불의 표준이 돼. 네 번째, 가치 저장의 수단. 옆에다가 케인즈 학파라고 좀 쓰세요. 자, 여기 봅시다. 어떤 사람이 1억의 연봉을 벌어.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고 말이야. 이제 1억씩 벌고 있어. 좀 모자라지겠지. 더 벌어야 될 텐데. 연봉 1억을 벌어서 1년 동안에 그 사람의 소득이 뭐야? 1억이야, 그지? 근데 이 사람은 이 1억을 받아가지고 말이야. 5천만 원만큼은 부동산을 구입했어. 부동산. 그 다음에 3천만 원만큼을 주식을 샀어, 주식을. 그리고 하나 더 할까? 1,000만 원만큼을 채권을 구입했어요. 나머지 1,000만 원만큼을 이 사람이 은행에다가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어. 또는 호주머니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 이때 현금, 즉 이게 화폐지, 그지? 여러분, 이 화폐는 어떤 기능 하는 거예요? 잘 봐. 이 1000만 원이라고 하는 화폐는 어떤 의미를 갖냐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1억이라고 하는 전체 자기의 재산, 부지, 부 이거. 그 사람의 부지. 1억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자산, 부를 그 중에 50%를 그 사람은 자기 전 재산의 50%를 뭐로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이라는 형태로 지금 보관하고 있는 거지. 즉 가치를 저장하고 있는 거지. 30%인 3천만 원은 어디에다가 저장하고 있는 거야? 주식에다가 자신의 소득을 저장하고 있는 거지. 또 1000만 원만큼은 어디에다가 저장해? 채권에다가 저장하고 있어. 그리고 나머지 현금 1000만 원을 또는 화폐 1000만 원만큼을 가지고 있다면 이 사람은 이 1000만 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거야? 자기 재산 중에 10%만큼은 나는 어떤 형태로 저장하기로 결정한 거야? 화폐 또는 현금의 형태로 저장하기로 결정한 결과지. 그러니까 이때의 화폐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야? 그 사람의 자산 또는 재산의 가치를 저장하는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야. 이게 바로 화폐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의 기능이야. 이걸 가장 강조하는 학파가 뭐라고? 케인즈 학파다. 예, 그렇게 볼게요. 5번째, 회계의 단위. 별로 어렵지 않네요. 방금 별표친 1번과 4번의 내용을 나중에 자세하게 할 겁니다. 그때 가서 보고요. 화폐의 발달, 뭐 읽어보면 되겠지. 물품화폐, 칙량화폐, 주조화폐, 지폐, 신용화폐. 칙량화폐는 뭐야? 무게로 달아가지고 사용하는 화폐를 칙량화폐라고 그러지. 밑에 그레샴의 법칙. 이건 상식으로 좀 알고 있어야겠는데. 그레샴의 법칙이 뭐야? 그레샴의 법칙.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이게 바로 그레샴의 법칙이지. 뭘 지울까? 이걸 한 번 더 지울까요? 그레샴의 법칙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또는 질 나쁜 물건이 좋은 물건을 시장에서 몰아낸다. 뭐 그런 뜻을 갖는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있잖아. 금화 100달러짜리 금화가 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짜리 금화가 있어요. 그 말은 여기에 100달러라는 금화가 있으면 요 금화를 녹이면 이 금화 속에 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는 거야? 100달러어치만큼 들어있는 거지. 그치? 예, 그게 바로 금화 100달러의 의미잖아. 근데 여러분, 이 100달러짜리 금화를 주조해야 되는 사람, 내가 저기 정부거나 아니면 정부로부터 어떤 권리를 부여받은 기관이라고 할 때 100달러짜리 금화를 주조하는 과정에서 금을 100% 집어넣지 않고 한 80%만 집어넣으면 말이야. 동전은 나오겠지. 동전은 나오는데 어때? 동전의 무게가 좀 가볍거나 아니면 다른 불순물하고 섞을 테니까 순도가 떨어지거나 따라서 색깔이 조금 바래지거나 그렇겠지. 그래서 순도 100%짜리의 금화를 우리가 양화, 좋은 화폐다 그 말이야. 100%보다 모자란, 예를 들어서 한 80%밖에 금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화폐를 악화다 이렇게 부를 때 이게 양화인지 악화인지, 즉 순도가 100%인지 아닌지는 어때? 이건 만져보면 바로 알 수 있는 거지. 무게로 또는요 들어보면 아는 거고, 외관의 색깔을 봐도 알 수 있고, 그치? 쉽게 표가 난단 말이야. 이때 내가 호주머니에 좋은 화폐도 가지고 있고 나쁜 화폐도 가지고 있어. 근데 내가 물건을 사게 됐습니다. 그럼 물건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뭐부터 지급하겠어? 당연히 악화부터 지급하겠지. 순도가 떨어지는 것부터. 그렇잖아. 내가 어떤 물건을 팔았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가지고 있는 동전 중에서 뭐부터 주는 거야? 순도가 떨어지는 악화부터 주는 거지. 즉 사람이 좋은 돈과 나쁜 돈이 있으면 얘는 다 자기 호주머니에 숨겨놓고 뭐만 가지고 거래하는 거야? 이것만 가지고 거래한다. 그런 뜻이야.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악화가 양화를 시장 거래에서 밀어내는 거야. 그리고 다 이런 돈만 거래가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 어릴 때 그거 해봤어요? 구슬치기. 예. 내가 우리 동네 구슬치기의 황제였지. 황제. 예. 정확한 조준, 날카로운 스매싱, 그리고 외상을 해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받아내는 뭐 집념 뭐 등등 해가지고 말이야. 우리 동네 구슬치기계를 내가 이미 3살 때부터 평정했는데, 여러분 구슬치기 해보면 구슬 이렇게 탁 던져가지고 맞춰서 말이야 이렇게 밀어내고 해가지고 먹는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주로 많이 사용한 구슬은 좀 깨지거나 표면이 이렇게 금이 가 있거나 뭐 그렇잖아. 색깔이 안 좋거나. 내가 만약에 상대방에게 구슬을 이제 잃어서 줘야 될 때는 뭐부터 주는 거야? 깨진 구슬부터 먼저 주는 거지.
내가 뭐 얻을 때는 말이야. 좋은 구슬부터 먼저 내놔라고 할 거 아니야, 그렇지? 하지만 상대방도 안 좋은 구슬부터 주겠지. 한참 둘이 막 이렇게 구슬치기 하잖아? 그러면 둘이 한 두세 개밖에 안 되는 그 흠집난 구슬만 가지고 줬다, 받았다, 줬다, 받았다 반복하고 있잖아. 아주 깨끗한 좋은 구슬은 어디 있는 거야? 집에 깡통에 이렇게 담아서 말이야, 땅속에 묻어놓고 있지, 저장, 이렇게. 예. 그게 그레샤의 법칙이지. 그래도 이해 안 돼, 그래도? 여기가 말이야? 여기가 무도회장이야. 모르는 척하네. 나이트 뭐 그런 거 있잖아. 춤추는데 여러분. 춤추는데 유명한 무도회장이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외모가 수려한 선난 섬녀들이 이렇게 춤을 춰요. 이른바 양화지, 그지? 춤을 추고 있어. 여기에 누군가가 한번 갔다 온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 야, 거기 물이 좋다. 수질이 뭐 1급수다 뭐 그런 얘기 이렇게 하겠지? 잘 안 가요, 나. 잘 안 가요. 안 가. 오해하지 마. 이 예를 들면 자꾸 오해하던데 말이야. 그걸 이렇게 듣고 말이야. 여기 외모가 굉장히 수려한 사람들이 노는데 외모가 약간 좀 이제 안 좋은 사람들 있잖아. 나도 포함돼, 알아. 뭐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면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이 많대. 여길 들어가는 거지. 출입하기 시작한 거야. 이 사람들은 어때? 들어가면 해피하지. 이 사람들은요. 뭔가 좀 이상하지, 그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만 여기서 이렇게 춤을 추고 있고, 시간 지나면 여기 있던 선남 선녀들은 다 어디로 가는 거야? 딴 데로 옮겨가는 거야, 그렇지? 이게 바로 뭐야?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거지. 그러잖아요, 그렇지? 이걸 막기 위해서 항상 지킴이가 서 있잖아, 지킴이. 알지? 늘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계신 분이 계시잖아? 그리스도의 법칙 읽어보세요. 상식이니까. 172페이지 통화량과 통화지표. 자, 다시 여기 봐요. 금융정책은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정책이 금융정책이야. 그렇다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릴 때는 어떤 이유겠어? 시중에 돈이 너무 적기 때문이지. 즉 통화량이 너무 작기 때문이야.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줄이는 이유는 뭐야? 시중에 통화량이 너무 많기 때문이야. 시중에 통화량이 많이 적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건 계산을 해봤겠지.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돈이 얼마만큼인가. 그 말은요. 시중에 있는 통화량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렇습니다. 그럼 통화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나? 바로 밑에 보시면 노란색 박스에 통화 지표들이 나와 있지. 그게 바로 통화량을 측정하는 방법들이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까지가 통화량일까? 어디까지가? 지금 여러분들 호주머니 속에 많건 적건 돈이 좀 있지. 그건 통화량이 아니야? 그건 맞겠지. 설마 그것도 아니겠어, 그지? 그럼 이건 어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은행에 구자 가지고 있잖아, 계좌. 거기에 금액에 뭐 차이는 있겠지만 돈을 조금씩 넣어놨을 텐데 그 금액은 통화량일까 아닐까? 또는 10년 만기 적금 부었는데 지금 8년째 부었어요. 2년만 더 부면 타. 근데 지금 8년까지 부어놓은 넣어놓은 돈, 그 돈은 통화량에 포함될까 안 될까? 또는 양도성 예금 증서 CD, 내가 지난달에 한 5천만 원어치 샀다. 어때? 그건 통화량에 포함될까 안 될까? 또 작년도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괌에 놀러 갔다가 오면서 달러를 쓰고 남았어. 한 200달러가 남았어. 그걸 장차 환율이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해가지고 말이야. 그 달러를 원화로 바꾸지 않고 그냥 달러로 예금해놨단 말이야. 그건 통화량에 포함될까 안 될까? 등등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단 말이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통화지표가 필요한 거예요. 보세요. 자, 통화량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첫째, 가장 좁은 의미로 통화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요걸 좀 지우면 가장 좁은 의미로 통화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통화라고 해서 M1이라는 게 있지, 그지? M1은 뭐의 합입니까? 민간 보유하고 있는 현금 통화하고 그 다음에 요구불 예금의 합인데 먼저 현금 통화 영어로 뭐라 부를까? 캐시, C라고 쓸게요. 요구불 예금이죠. 디파짓의 의미로 D라고 써볼게요. 현금과 예금을 합치면 그게 바로 뭐야? 통화 M1이야. 먼저 현금은 어렵지 않네. 우리 호주머니 속에 있는 돈이니까. 요구불 예금은 뭡니까? 내가 은행에 저금해 놓은 돈이지만 언제든지 가가지고 주세요라고 하면 찾을 수 있는 돈. 그게 바로 요구불 예금이지. 이 둘을 합치면 통화량이다 그 말이야. 통화단 말이지. M1. 여러분들의 M1은 얼마야? 한번 생각해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 단계 더 높은 게 바로 뭡니까? 통화, 총통화죠. M2. M2는 어떻게 계산된다? 방금 본 M1에다가 이른바 준통화라는 것을 더하는데, 이 준통화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첫 번째, 저축성 예금 더하기 뭐야? 거주자 외화 예금. 요거 합친 게 준통화예요. 저축성 예금은 별로 어렵지 않고, 거주자 외화 예금은 뭐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자가 대한민국 원화 말고 다른 나라 돈, 달러나 엔화나 마르크나 뭐 이런 거 있지. 그런 형태로 저금해 놓은 것을 거주자 외화 예금이라고 하지. 요걸 더하면 뭐야? 그게 준통화고, 준통화를 M1에다가 더하면 총통화 M2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밑에 보시면 MCT라는 것도 있죠. MCT. 뭐 MCT. MCT는 뭐야? 그 책에 있지만 M2에다가 뭘 더해? 양도성 예금 증서 CD. 예. 발행이 더하고, 그 다음에 금전신탁 트러스트지. 요 첫머리 글자를 다 따서 이걸 MCT라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MCT는 M2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M3라는 게 있지. M3. M3를 뭐라고 불러? 총 유동성이라고 부르는데, 보면 어때? 굉장히 복잡하지. 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좀 많이, 여러 가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구나, 좀 넓구나, 이게 M3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 그 다음 박스 밑에 보시면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예금은행이 보유한 현금 또는 시제금은 현금 통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 거기다가 별표 하나 치세요. 자세한 설명은 나중에 할게요. 지금은 통화 지표에 좀 집중합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이른바 보조 지표라고 해가지고 또 어떤 게 있어? M2A라는 게 있고, 또요 M2B라는 게 있지. 그렇지? M2A나 M2B는 왜 나왔을까? 여러분, 최근에 금융시장의 변동이 굉장히 크잖아. 새로운 금융상품 또는 파생상품이 많이 개발되고 있고, 새로운 금융기법이 많이 발달하고 있고, 또 전산망이라든지 아니면 뭐 금융관리 시스템 또는 뭡니까? 인터넷 등등이 굉장히 발달하고 있으니까 새로운 금융상품이 굉장히 많이 발달해.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맞게 여기 있는 이 M2의 개념을 조금씩 변화시킨 거야. 그게 바로 M2A와 M2B야. 구체적으로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게 지금 칠판에 있는 요게 전통적인 이제 그 통화 지표들인데, 기본적으로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사용되긴 하지만, 방금 내가 얘기했잖아. 금융시장의 변화가 워낙 크고 새로운 금융상품의 발달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2002년도부터인가요? 2003년도부터 IMF의 권고에 따라서 통화 지표를 좀 바꿨어. 통화 매뉴얼을 바꿨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M1과 M2가 기존의 M1과 M2인데 말이야. 여기 보면 단순하잖아. 현금 더하기 요금불예금, M1 더하기 준통화. 이 편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를 바꿔가지고 뭐라고 부르냐면 협의 통화다, 그렇게 불러요. 요걸 이제 새로운 M1이다, 그렇게 부르고, 여기는 얘를 광의 통화다, 이걸 새로운 M2다, 요렇게 부르는데, 그게 어디 있냐면, 여러분 책에 다 있어요. 어디 있냐면요, 178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178페이지를) 보시면 새로운 통화지표라고 해가지고 1번 거기 읽어보시면, 최근 들어 새로운 금융혁신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진전으로 금융기관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지급결제수단과 가치저장수단으로 사용되는 유사 금융상품들이 많이 등장했지. 그래서 기존의 M1과 M2가 약간 좀 시대하고 뒤떨어진다라고 해서 밑에 노란색에 보시면 새로운 M1과 새로운 M2가 개발이 됐단 말이야. 기존의 새로운 M1을 보면 기존의 현금 통화 더하기 요금불 예금에다가 수시 입출식 저축성 예금, 요즘에 이런 거 되게 많죠. 뭐 MMF라든지 뭐 등등 그런 거 많잖아, 그지? 예, 뭐 그럼 다 포함시킨 거란 말이야. 즉 민간 보유 현금에다가 예금 취급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결제성 예금을 다 포함시킨 거야. 그게 새로운 M1이야. 그다음 밑에 보시면 새로운 M2도 있죠. 새로운 M2는 기존의 M1에다가 뭐 이것저것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렇지? 그런 걸 포함시킨 게 새로운 M2야. 그거 다 암기하지 마세요. 그거 암기할 필요 없어. 그걸 다 암기하지 말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전히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목은 뭐야? 경제 원론이야. 그러니까 원론적인 얘기가 중요하단 말이야. 요건 막 이렇게 바뀌었을 2002년도 또는 2003년도에는 중요한 문제였지만 지금은 이제 신선도가 떨어졌으니까 너무
이걸 암기하지 집중하지 말고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금 칠판에 있는 것 중에 얘랑 얘는 암기해야 돼. 두 개는. 그래서 통화와 총통화, M1과 M2는 암기해야 되고, 밑에 있는 MCT, 이건 더 이상 편제하지 않으니까 MCT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M3도 이미 우리가 중심통화지표를 포기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거야. 그냥 좀 많은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M2A와 M2B도 역시 시험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암기는 요거 두 개만 하고요. 그 다음에 그냥 기억만 해. 아, 여기다가 좀 더 포함시켜가지고 최근에 M1이라고 부르지 않고 신 M1 또는 협의의 통화다 이렇게 부르고, 새로운 M2를 광의의 통화다 그렇게 부른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협의 통화란 말 나오면 아, 이거 그냥 M1하고 좀 비슷한 건가 보다, 그 정도만 기억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요. 앞으로 돌아가시고요. 그래서 172페이지까지 우리가 봤고, 172페이지 하단을 보면 참고에 신용카드 사용액과 통화량이란 말 나오는데, 밑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는 1번이 가장 중요한 결론이야. 그래서 신용카드는, 여러분,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결제수단이 아니라 결제를 연기하는 수단이지, 그치? 말 그대로 나의 신용으로 결제를 뒤로 미루는 그런 방식이 신용카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그 자체가 새로운 화폐의 등장이 아닙니다. 따라서 신용카드의 사용액은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곧바로 4번을 가보세요. 아까 내가 얘기했지. 신용카드가 활성화되면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 감소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 첫째, 신용카드 사용액은 통화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하지만 사람들의 화폐 수요는 변화시킨다. 증가 감소? 감소시키더라. 그거 기억하면 돼. 전혀 어려운 거 아닙니다. 173페이지 중심통화지표.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여기 봐봐요. 지웠네 참. 금융정책이 뭘 움직이는 정책이라고? 통화량을 주로 움직이는 정책이 금융정책이야. 그러면 통화량이라고 할 때 정부가 어떤 통화량을 변동시켜야 될까? 이것도 통화량이지. 이게 가장 좁은 의미의 통화량, 이게 좀 더 넓은 의미의 통화량, 이거보다 더 넓은 게 이거 등등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른바 중심통화지표라고 해가지고 가장 관심을 두고 관리해야 될 통화지표로 M3를 선정해놓고 얘를 집중 관리했단 말이야. 얘를. 근데 더 이상 우리가 한국은행이 중심통화지표를 포기했단 말이야. 더 이상 M3는 여러분 편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심통화지표에 관한 얘기는 읽어만 봐. 읽고 잊어버리면 돼요. 좀 멋있는 얘기로 하면 옛날엔 우리나라의 금융정책의 기본적인 시각이 M 타겟팅이었단 말이야. 통화량 타겟팅. 지금은 R 타겟팅, 콜금리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엊그저께 기억나지? 여기 뉴스에 보면 어제입니까 그제입니까?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0.025예요? 0.25%포인트 인상시켰다 그런 말 나오는 거잖아. 즉 더 이상 중심통화지표를 가지고 금융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이자율, 즉 콜금리, 단기 콜금리를 가지고 시장을 움직이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시험에 나올 리가 없는 거야.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밑줄만 하나 그어봅시다. 우리나라의 중심통화지표로 가서 1번 밑줄, 과거에는 M3를 중심통화지표로 사용하였으나, 위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위에다가 여러분 그 위에다가 M 타겟팅이다 이렇게 쓰세요. M 타겟팅. 통화량을 변동시키는 금융정책 기조를 우리가 M 타겟팅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통화관리 방식이 중간목표관리제에서 물가안정목표제로 이행됨에 따라서 중심통화지표가 폐지되었다. 그렇지?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물가안정목표제는 콜금리 조정을 통해서 직접 물가를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여기 이제 일종의 R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R 타겟팅. 일종의 R 타겟팅.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물가안정목표제는 물가를 일정한 밴드 수준에서 이렇게 안정시키도록 유지하는 방식. 이게 바로 물가안정목표제인데 뒤에 나오니까 뭐 그때 가서 보죠. 밑에 보시면 금융상품의 종류. 뭐 이걸 시험에 묻진 않겠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건가 보다 하는 정도는 좀 알아야 되겠지. CD, RP 또는 뭐 RB 어떤 말인지 그런 얘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특별히 설명할 건 없을 것 같아. 174페이지로 갑시다. 금융과 금융기관. 먼저 금융의 개념을 알아야 되겠지. 뭐가 금융이야? 재화나 서비스가 개입되는 게 아니고 돈 그 자체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자금의 융통, 그게 바로 금융이다. 읽어봐도 어렵네. 좀 쉽게 할 수 없을까? 뭐가 금융이야? 돈 빌려주고 돈 꺼가는 거, 그게 바로 금융이다 그 말이야. 두 번째,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직접과 간접금융의 구분은 뭡니까? 돈 빌려주는 놈과 돈 빌려 쓰는 놈이 직접 거래하면 직접금융, 중간에 제3자가 개입하면 간접금융. 여러분 내가 말이야 이 친구한테 자네 나한테 돈 10,000원만 꿔주지 이렇게 해가지고 꿔갔어. 그 다음에 며칠 있다가 이제 이자하고 해가지고 여기 있네 갚았어. 우리 금융을 한 거 아니야, 그지? 어떤 금융이야? 직접금융이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은행에 계좌 가지고 있잖아. 거기에 조금씩 돈 넣어놨지. 그 돈 은행이 지금 굴리고 있을 거 아니야. 누구한테 빌려주고 있는지 알아? 모르지. 뭐야? 간접금융이지 대표적으로. 됐습니다. 밑에 금융시장을 볼게요. 밑에 표가 있죠. 그 표에다가는 별표 하나 치세요. 이상하게 최근에 금융시장의 구분을 가끔 물어. 작년도 7급 시험에도 출제가 됐고 재작년도에도 출제가 한번 됐기 때문에 올해는 잘 모르겠네.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한번 읽어는 보셔야 됩니다. 먼저 금융시장의 구분인데 단기 금융시장과 장기 금융시장의 구분은 꼭 해야 되죠. 금융시장을 돈 빌려주고 빌려 쓰는 시장이라고 할 때 빌려주고 빌려 쓰는 그 기간에 따라서 단기와 장기 금융으로 나누는데 기준은 얼마야? 1년이야 1년. 그래서 1년 미만의 자금의 융통이면 단기 금융, 1년 이상 빌리면 장기 금융이야. 이때 단기 금융시장, 즉 1년 미만의 자금의 융통시장을 우리가 화폐시장, 좁은 의미의 화폐시장이라고 불러. 따라서 화폐시장에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오른쪽 끝에 보시면 콜시장, CP시장, CD시장, RP시장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1년 이상의 장기금융시장을 뭐라고 불러요? 자본시장이라고 불러요. 자본시장. 자본시장에 어떤 게 있습니까?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채권시장은 만기가 있지. 대부분 1년 이상이지. 주식시장은 뭐 특별한 만기가 거의 없는 시장이죠. 굉장히 장기시장이야. 그 다음에 콜시장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콜시장은 뭡니까? 가장 짧은 초단기 금융시장이 콜시장이지. 그치? 콜시장은 보통 만기가 얼마야? 하루지, 하루. 예, 하루. 아무리 길어봤자 이틀. 예, 만기 하루 정도의 초단기 시장을 콜시장이라고 불러. 콜시장에서 돈 빌려주고 빌렸을 때 받는 이자율을 콜금리라고 하는 거죠. 콜금리. 그치? 치사하지 않아? 하루 빌려줘 놓고 말이야 이자를 받아. 그치? 근데 여러분 하루 빌려주는데 한 5천억 빌려봐. 뭐 어때? 이자 줘야 되겠지? 예. 콜시장에서의 금리를 콜금리. 콜금리는 한 나라 안의 모든 이자율의 기준이 되는 거야. 기준. 예. 근데 이 콜금리를 누가 결정하는 거야? 한국은행이 마음대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예.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딱 이렇게 저기 칠판에 써가지고 야 오늘부터 콜금리 요거야 이렇게 하진 않는데 원하는 수준으로 시장이 개입해가지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콜금리는 한국은행이 정하는 거야. 여러분 콜금리 또는 콜시장에 관여하는 그런 참여하는 사람들은 저나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아니겠지. 예, 누구겠어? 주로 은행들, 예, 금융기관들이 사용하는 시장이 콜시장이야. 그래요. 됐습니다. CP 기업업 예하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CD 양도선 예금증서, RP 환매체 뭐 이런 거죠. 다 1년 미만의 단기 시장. 기억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부의 금융정책의 대상이 되는 시장이 어디라고? 화폐시장이라고 했잖아. 따라서 우리가 다루는 금융정책의 터전이 되는 시장은 다 뭐야? 주로 단기금융시장을 예로 드는 거지. 됐습니다. 밑에 참여자를 기준으로 한 구분도 있죠.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아까 했지, 그지? 직접금융과 간접금융 아까 봤어. 오른쪽 페이지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고, 그림 밑에 보시면 본원적 증권과 간접증권의 구분. 역시 그냥 읽고 잊어버리시면 돼요. 금융기관의 역할, 좋은 역할 하겠죠. 한번 읽어볼까요? 금융기관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거래비용 절감,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소시키고, 재원 조달하고, 위험 줄이고, 유동성과 안전성을 제고하고, 지급수단을 창출한다. 좋은 얘기네. 178페이지, 금융기관의 분류, 통화금융기관과 비통화금융기관으로 나누고, 다시 개별적으로 더 구분하는데, 암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난 별로 관심 없는데, 혹시 이거 암기하고 싶은 사람은 오른쪽에 표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를 바래요. 요즘에는 여러분 비통화금융기관의 파워가 굉장히 좀 세지고 있지, 그지? 됐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중앙은행의 기능이 있는데 요건 중요해. 별표 하나 치고. 중앙은행 어떤 기능 합니까? 이제 읽어보면 다 알아요. 쉬워. 첫째, 중앙은행은 돈 발행하지. 발권은행이야. 두 번째, 은행의 은행. 무슨 말이야? 그렇지. 시중은행이 돈 필요하면 어디서 구워? 중앙은행한테 가서 돈을 구워요. 이때 중앙은행이 이자를 받을까 안 받을까?
이자 받습니다. 예, 그 이자율을 뭐라고 불러? 재할인율. 예, 그렇게 불러요. 이따가 배울 거고. 세 번째, 통화금융정책을 집행한다. 그치? 금융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 중앙은행. 네 번째, 정부의 은행이다. 이거 무슨 말이야? 정부가 고속도로 건설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그러면 한국은행한테 가서 꾸을 수 있다 그 말이지. 한국은행은 돈을 꿔 주는 거야. 돈이 없어도 꿔주나? 없어도 꿔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돼? 찍으면 되지. 예. 찍고 그 뭡니까? 장부에다가 정부 차입금 이렇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다섯 번째, 외환 관리 업무. 환율 조정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나중에 국제경제자 가가지고 자세하게 다룰게요. 117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금융연관 비율, FRI라고 골드스미스라는 사람 이름 나오는데, 금융연관 비율은 뭡니까? 한 나라의 금융자산 총액을 그 나라의 국민소득으로 나눈 거야. 또는 국부 총액으로 나눈 겁니다. 국부를 계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뭘 사용해? GNI, 예, 즉 국민총소득 그걸 사용하는데, 금융연관 비율이 크다는 얘기는 뭐야? 그 나라의 금융시장의 규모가 크다 그 얘기지. 예, 그 나라 금융시장의 발달 정도나 금융시장이 전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고 싶을 때 금융연관 비율을 사용할 수 있더라 그 얘기야. 이건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넘겨보세요. 17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에 BIS 자기자본 비율이 있지. 이건 이제 별표 쳐야지. 이건 별표 쳐야 돼. 이건 이제 갑자기 안 중요해졌지. 뭐 때문에?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BIS는 뭡니까? 국제결제은행이죠. 그게 뭐야 그게? 말하자면 우리나라에 한국은행이 있듯이 일본에는 일본은행이 있고 각국의 중앙은행이 있잖아. 전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들의 협의체. 그게 이제 국제결제은행 BIS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은행의 건전성을 강조하면서 은행이 파산 등의 위험으로부터 좀 자유롭기 위해서는 최소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 비율이 8%는 넘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걸 갖다가 BIS 자기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인 일반적인 기업은 여러분 회사는 어떻게 자기 자본 비율을 결정해? 회사는 자신의 총 자산에서 자본 이렇게 해가지고 자본 비율을 결정하는데 금융기관에서는 BIS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BIS의 자기 자본 비율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험 가중 자산에서부터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이걸 우리가 BIS 자기 자본 비율이다 그렇게 부르는데 위험 가중 자산은 뭐야? 그러니까 떼일 가능성이 있는 자산을 가중 평균해 가지고 구한 것이에요. 이게 다 그게 뭐라고 했지? 그 룰이 있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 은행이 정부가 발행한 국공채에다가 돈을 투자했다. 그럼 그 국공채는 안전한 거야, 위험한 거야? 그럼 정부가 망하기 전에는 확실히 받을 수 있는 돈 아니야? 그 경우에는 위험 정도가 어때? 그럼 거의 제로인 거지, 제로. 제일 높은 게 뭐야? 위험도가 제일 높은 게. 기업에게 신용, 무담보 대출 해준 거 있지. 예. 그치? 이건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거지. 담보대출은 뭐 0.4, 뭐 이런 식으로 포인트가 있단 말이야. 그 포인트를 가중해가지고 위험 가중 자산의 크기를 구하고 그 중에서 그 은행의 자기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 요걸 해가지고 이게 몇 프로는 넘으라는 거야? 이게 8%는 넘어라. 이렇게 이제 지침을 준단 말이야. BIS 자기 자본 비율. 외환은행이 알고 보니까 저걸 넘었는데 뭐 못 넘은 것처럼 했다. 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거지. 물어볼 수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이거. 예. 됐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예.